5년 전, 저는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퇴직금 1억 3천을 창업에 다 넣었거든요. 2년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받았던 게 있어서 빚도 생겼어요. 전세금 빼서 겨우 갚고 나니까 남은 돈이 1억 남짓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7. 다시 취직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뭘 해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귀촌이었습니다. 시골 가면 적게 쓰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게 다였어요. 근데요, 막상 내려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요. 예상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래도 버틴 이유도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망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이었고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크게 불만 없이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둘이잖아요.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마음이 안 편했어요. 결국 아파트 팔았습니다. 6억 좀 안 되게 받았어요. 거기서 아들 둘한테 1억 5천씩 해줬어요. 총 3억이요. 나머지 3억으로 저희 부부는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에서 전세로 내려앉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 결혼시켜야지 싶었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55세 명예퇴직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요. 저도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30년 다닌 것 치고는 적다 싶었지만 그래도 목돈이긴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55이면 어디 취직이 되겠어요. 이력서 넣어봤자 연락도 안 오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창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치킨집 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내고 인테리어하고 초기 재료비까지.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퇴직금 1억 3천에 대출 1억 7천. 총 3억을 창업에 넣은 거예요. 아내는 걱정했어요. 이 나이에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겠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다 알려줘. 걱정 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됐습니다.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씩 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7개월째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나오던 게 1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1년 지나니까 700에서 8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로열티 다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만 보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밀린 재료비,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1년 반쯤 됐을 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했어요. 부동산에도 내놓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요. 근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치킨집 누가 해요? 다 망하는데. 그 말 듣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했어요. 보증금 일부 날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버린 거고요. 퇴직금 1억 3천은 전부 사라졌고 대출 1억 7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30년 일해서 받은 돈이 2년 만에 전부 날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내가 말렸잖아. 그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아내가.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뭐라고 하면 싸우기라도 하지.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는 뒷모습 보면 가슴이 막 답답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방금 결혼시킨 애들한테 아버지 망했다 하기가 어디 쉽나요? 아버지 요즘 어때요? 물으면 응, 괜찮아 그랬죠.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은 척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게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멍하게 TV만 봤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쳤어요. 대출 1억 7천. 이자만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0원이었거든요.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나오는 거라 아직 5년이나 남았고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긴 했는데 그걸로는 이자도 안 됐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전세금을 빼기로 했습니다. 3억짜리 전세였거든요. 거기서 빈 1억 7천을 갚았어요. 남은 돈 1억 3천. 그게 저희 부부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월세 얻고 생활비 쓰다 보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때부터 밤마다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50대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 적은 돈으로 사는 법,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경비 일자리도 경쟁이 심하다고 하고, 배달은 체력이 걱정됐고요. 그러다 우연히 귀촌 관련 영상을 보게 됐어요. 시골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였거든요. 집값 싸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돈 안 써도 살 수 있다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게 어디 쉽겠어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돈을 더 버는 건 지금 내 상황에선 어렵다. 그러면 덜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빈집 정보도 나오고 지역별로 지원 정책도 정리돼 있었어요. 전북 쪽에 월세 15만 원짜리 빈집도 있었고요. 전남 쪽엔 보증금 1천에 월 20만 원대 농가주택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살면 보증금의 월세의 관리비에 1억 3천 금방 바닥나요. 근데 시골은 다르더라고요. 작은 집 전세로 들어가면 5천만 원이면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이 손에 남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조심스럽게 꺼냈거든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면 어떨까? 아내 표정이 굳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울에서 이렇게 버티다간 돈 다 없어져. 그래도 시골은 아내는 평생 서울에서만 산 사람이거든요. 시골이라곤 명절에 시댁 가본 게 전부였어요. 거기 가서 뭐 하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버티는 거지. 돈 덜 쓰면서. 그게 말이 돼?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같이 산 사람한테 나 따라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나 먼저 내려가서 자리 잡을게. 당신은 서울에 있어.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못 보내겠어. 그 말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답 없잖아. 그렇게 둘이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거든요. 덜 망하자였어요. 화려하게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버티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귀촌 이유였어요.
희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려간 곳은 전북 쪽 작은 마을이었어요. 인구 500명도 안 되는 동네였고요.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이 나요. 차에서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서울처럼 매캐하지 않고 맑았어요. 아내가 심호흡을 하면서 그랬어요. 공기는 진짜 좋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자. 집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농가주택이었어요. 30년 넘은 집이라 낡긴 했지만 방 2개의 마당도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잖아요. 처음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마당에 텃밭도 만들 수 있겠다.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겨울에 터졌습니다. 시골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처럼 중앙난방이 아니라 기름 보일러를 쓰거든요. 처음엔 그게 뭐가 다른가 싶었어요. 보일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했거든요. 기름통에 기름 채워놓고 쓰면 되는 거라고만 알았어요. 11월쯤 되니까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보일러 틀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따뜻해지질 않더라고요. 방바닥은 미지근한데 공기는 차갑고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깼어요.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코끝이 시리더라고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창도 아니고 옛날 창문 그대로였거든요. 문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더 세게 틀었어요. 기름이 쭉쭉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기름 반통이 사라졌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첫 달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8만 원. 서울 빌라 살 때 겨울 난방비가 12에서 13만 원 나왔거든요. 시골이 더 싸겠거니 했는데 3배가 나온 거예요. 아내가 고지서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울보다 더 나오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아보니까 기름 보일러가 원래 그렇대요. 기름값이 비싸기도 하고 단열 안 되는 집은 열이 다 새거든요. 아무리 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예요. 동네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겨울에 다 그래.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라니. 4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익숙해져요? 결국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일러 온도 최대한 낮추고요. 전기장판 깔고 내복 입고 버텼어요. 문풍지도 사다가 창문마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한겨울엔 4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4개월 동안 난방비로만 15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예상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귀촌 영상들 있잖아요. 시골은 돈 안 든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만 믿었던 거예요. 집값은 싸도 유지비가 싼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여름엔 괜찮거든요.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만 틀면 되니까요. 근데 겨울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춥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때 처음으로 귀촌이 정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나? 여기서 10년, 20년 버틸 수 있을까? 문제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난방비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가면 인심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이웃끼리 반찬도 나눠 먹고 정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르신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 예.
그게 끝이었어요. 반갑다는 말도 없고,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처음엔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말수가 적으신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 한번 까딱.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대하시나 싶었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외지인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외지인. 그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3대째 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은 거예요. 그런 동네에 갑자기 서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계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였는데 들렸어요. 저 분이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이래요. 그 말투가요. 뭐랄까 곱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 그게 마치 이상한 사람이란 뜻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점심 같이 먹는 날이었대요. 근데 저희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거든요. 오늘 뭐 하세요? 여쭤봤더니 그냥 모임이에요 하고 끝이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당신 오지 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게 더 묘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을 만났어요. 용기 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동네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서울 사람들 가끔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1년 안에 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친해지려는 거예요.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말이 은근히 찔리더라고요. 어차피 갈 사람. 나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미 나를 금방 떠날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 1년 안에 올라갈 거래.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지. 안 간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렵고, 눈 마주치기도 불편하고, 나는 다가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벽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때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마음 맞으면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밖에. 둘이서 밥 먹고, 둘이서 산책하고, 둘이서 TV 보고, 그게 다였어요. 가끔 서울 친구한테 전화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시골 생활 어때? 좋지.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계속 인사드리고, 길에서 마주치면 안부 여쭤보고, 작은 것들 먼저 건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슬슬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직 안 올라가셨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말을 걸어주시는 게 고맙더라고요. 텃세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풀어주기도 했어요. 다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적으면 편하겠다.
복잡한 인간관계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겠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사람한테 치인 게 많았거든요. 상사 눈치, 동료 경쟁, 거래처 비위 맞추기. 그런 거 없는 삶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둘이서 지내는 게 익숙해지니까 괜찮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어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하고 밥 먹고요. 낮에는 마당 정리하거나 텃밭 보고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요.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게 매일 반복돼요. 말 섞을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선 편의점만 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카페 가면 주문하면서 한마디라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마트 가려면 차 타고 20분을 나가야 하고요. 동네 안에선 마주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아내하고만 얘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보자. 아내가 웃더라고요. 사람 보러 어딜 가게. 여기 사람이 없는데. 웃긴 말인데 웃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무서웠던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거든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해.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아파? 병원 가야 해?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병원이 어디지?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차로 30분 거리였거든요. 그것도 밤에 길이 한산할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나? 아내는 운전을 못 하는데. 119 불러도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솔직히 가슴보다 그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행히 그날은 좀 누워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아마 체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에선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병원이 가깝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선 달라요. 아파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급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그날 밤에 진짜 무서웠어.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신 깨울 때 손이 떨렸어. 둘이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심심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없다는 건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가끔 전화했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근데 통화하고 끊으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친구는 서울에 있고 나는 여기 혼자고 그 거리가 느껴지니까요. 아내가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둘이서 버티니까 그나마 가능했지. 혼자였으면 반년도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 아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났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여기 있었으면 미쳤을 거야. 둘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좀 씁쓸했어요. 우리한테 서로밖에 없구나. 시골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하지만 현실은요. 조용한 게 아니라 적막한 거예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고립된 거예요. 외로움은 환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였어요. 사람이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시끄러운 게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사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없었으면 5년을 못 버텼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촌하지 말라는 얘기야? 힘든 것만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좋은 점이 없었으면 5년을 못 버텼을 거예요. 힘들기만 했으면 1년 만에 올라갔겠죠. 근데 안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돈이 나가는 속도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밖에 나가면 커피 한 잔, 밥 한 끼. 이것저것 쓰다 보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달랐어요.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없고요. 교통비도 거의 안 들어요. 어차피 차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만 나가거든요. 제일 크게 줄어든 건 식비였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길렀거든요. 배추, 무, 고추, 상추, 깻잎. 처음엔 어설펐는데 1년 지나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채소 살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웃 어르신이 농사 지은 거 나눠주실 때도 있고요. 처음엔 말도 안 걸어주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가져가요 하시더라고요. 감자 한 박스, 고구마 한 봉지. 그런 거 받으면 진짜 고맙더라고요. 서울에서 한 달에 식비만 60만 원에서 70만 원 썼거든요. 여기선 30만 원이면 충분해요. 많이 쓰면 40만 원. 다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돼요. 서울에서 200만 원 넘게 쓰던 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입도 조금씩 생겼어요. 아내는 면사무소에서 연결해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했어요. 경로당 청소하고 어르신들 점심 준비 돕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농번기엔 동네에서 일손 불러주시더라고요. 모내기철, 수학철에 하루 일하면 10만 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열흘만 나가도 100만 원이 되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바짝 벌어두면 꽤 됐어요. 대신 비농번기엔 일이 뜸해요. 그때는 마을 환경정비 같은 공공근로 나가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연평균 내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아내가 40만 원, 둘이 합치면 1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2세 되니까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많진 않아요.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3년 뒤에 65세 되면 기초연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해요. 1억 3천 가지고 서울에서 월세 살았으면요. 아마 3, 4년 만에 바닥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아직 남아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바닥은 안 났어요. 오히려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중요했어요. 돈이 쌓이진 않아도 빨리 새지 않는다. 이게 귀촌의 가장 현실적인 장점이었어요. 서울에선 돈이 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여기선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물론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빠듯해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길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하지 싶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그런 고민 없었잖아요. 출근하면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처음엔 그게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업 망하고 서울에서 도망쳐 온 사람. 돈도 못 벌고 시골에서 숨어 사는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텃밭에 나갔는데 상추가 막 자라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씨 뿌려놓은 건데 어느새 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뭔가 뭉클했어요. 내가 심은 게 자라고 있구나.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이 참 좋았어요. 서울에서 30년 일하면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거든요. 월급은 받았지만 뭔가 키워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선 달랐어요.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둬요. 그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삶이 꼭 바빠야 하는 건 아니구나.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구나. 아내하고 관계도 달라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솔직히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TV만 보고, 주말에도 각자 할 일 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둘이 붙어 있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서로 짜증날 때도 있었고요. 좀 저리 가 있어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니까 대화가 늘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낮에 텃밭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오늘 날씨 좋다. 배추가 많이 컸네. 저녁에 뭐 먹을까? 근데 그런 대화가 쌓이니까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여기 와서 5년 동안 나눈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또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당신 얼굴이 좀 펴졌어. 제가 그랬대요. 서울에선 항상 얼굴이 굳어 있었대요. 인상을 쓰고 다녔대요. 근데 여기선 좀 풀어졌대요. 제가 느끼기엔 잘 모르겠는데, 아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비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자꾸 비교하게 됐거든요. 친구 만나면 쟤는 집도 있고 연금도 많은데 나는 뭐지? 뉴스 보면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비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급하지 않은 삶, 비교 없는 삶, 눈치 안 봐도 되는 삶,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끔 서울 친구들이 전화해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심심하지 않아?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진 않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바빴는데 불행했거든요. 여기선 심심한데 괜찮아요. 뭐가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았어요. 5년 전에는 몰랐어요. 도망치듯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삶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가는 거라는 것. 멈추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 그걸 여기서 배웠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빚이 다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아들한테 결혼 자금으로 준 3억. 그건 돌려받을 생각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창업하면서 날린 퇴직금 1억 3천. 그건 다시 못 모았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처음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바닥은 안 났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선 버티고 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조금 많아요. 그게 전부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여유롭지도 않고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귀촌이 인생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대신 망하는 속도를 늦춰줬어요. 버티는 방식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직 서 있는 거예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힘들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은 밤도 있었고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귀촌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오답도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도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생존일 수 있어요. 저한텐 생존이었어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래요. 퇴직금 1억 3천 창업에 다 날리고, 남은 돈 1억 3천 들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난방비에 놀랐고, 텃세에 서운했고, 외로움에 힘들었어요. 근데 돈은 덜 나갔고, 일도 조금씩 생겼고, 마음은 편해졌어요. 5년 지난 지금, 부자는 안 됐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귀촌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에서 끝까지 버티는 선택. 아니면 귀촌으로 내려가서 시간을 사는 선택.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버틸 수 있으면 서울에서 버티면 되고, 시골에서 버틸 수 있으면 시골에서 버티면 돼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표는 같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 끝까지 서 있는 것. 저는 그 방법이 귀촌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시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업 망하고 아내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듯 내려왔어요. 근데 5년 버텼어요. 아직 서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노후 준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 가져올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촌 해볼만 할까요, 말까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석 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두 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례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